2-4 근대 과학과 종교 기독교와 그리스 정신의 긴장과 절충 어떤 단계에 달한 과학이 사회적 보수주의의 성향을 띠는 것은 역사의 묘한 아이러니다. 과학이 산업의 실용적인 소프트웨어로 변화하고 그래서 제도와 연결됨으로써 정치권의 이익이 되는 것은 기술 관료가 득세하는 현 사회에서는 매우 흔한 현상이다. 과학의 순수성은 늘 기술과 산업의 응용성을 통해서 자신의 효율을 증명해 왔으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과학은 늘 과학의 주변사를 품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주변사로서의 과학사를 망각한 채 이론사에만 코를 박고 있다면 과학의 중성성에 대한 동경과 신화는 두터워질 것이며 아울러 그 보수적 폐해도 늘어날 것이다. 순수를 외치는 이들이 수고와 기득의 안온함에 흥청대는 이들임을 뒤늦게 알고 우리는 자주 경악하지 않는가? 그 비판의 일리를 속아내어 층위와 맥을 조차 해명해야 하겠지만 가령 언어 분석 철학이나 현상학이 언어와 경험의 주변 지평을 무시한 채 비현실적인 중성의 공간을 꾸며서 결국 보수주의를 위한 치장으로 끝난다는 비판도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단순히 발견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질 수도 있었을 학문적 사건들이 혁명으로 승격되는 데에는 그 사건들을 둘러싸고 있는 정황이 큰 역할을 담당한다. 마치 불씨가 잘 마른 가을 낙엽을 만나듯이 천재들의 머릿속에서 발화한 불꽃은 운명처럼 시대라는 연료를 만나게 된다. 쉬운 예를 들자면 코페르니쿠스나 다윈의 공적이 이룩한 혁명성은 그들이 몸담고 있었던 시대와의 긴장, 특히 당시 유럽의 종교적 세계관과의 불화 속에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그 마찰은 발열로, 그리고 그 발열은 발화로, 그리고 그 발화는 혁명으로 이어진 것이다. 혁명을 예시하는 이 발열과 발화 속에서는 보수주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마찰과 긴장은 이미 순수의 보수성을 극복한 행태다. 그러므로 혁명이란 주변과 섞이는 모습, 즉 섞임새의 구조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혁명은 연계성에 있는 것이다. 혁명으로 이어지는 연계성은 순수 신화의 보수성을 극복하는 세속적 상상력으로 시작된다. 상상력이란 대체로 순수의 담을 넘어가는 불경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지평, 그리고 새로운 문화가 태동하기 위해서는 상상에 대한 계엄령이 해제되어야만 한다. 중세라는 끈끈이 주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썼던 근세의 초점, 그리고 근세의 힘은 바로 새로운 상상력의 개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세가 순수의 담을 넘어가는 불경험인 상상력을 금합해야 했던 것은 당연했고 바로 이 금합의 근거를 따져보면 근세의 혁명성이 이 상상력의 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서양 철학의 주류에서 상상력을 금지했던 가장 기묘한 이유는 그것이 존재의 자연적인 질서를 위협한다는 의심이었다. 대부분의 고대와 중세 사상가들은 상상력을 믿을 수 없고 불가측하며 또한 불경스러운 기능으로 치부하였다. 상상력이란 그들에게는 존재와 비존재의 공인된 구별을 제멋대로 어지럽히고 정과 반이나 실제와 부재, 그리고 불가능성과 가능성의 위상을 바꾸어 버리는 불경스러운 무엇이었던 것이다. 조금은 불경스럽고 조금은 세속적이며 또 조금은 혼란스러운 기운 속에서 근세의 새로운 상상력은 자신의 입지를 키워갔다. 중세와 근세의 경계지역의 그 방명 속에서는 상상력의 내용이나 향방에 관계없이 이미 상상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반항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기원전 212년 아르키메데스가 피살된 이래 15세기 말까지 종교의 독성과 제도의 착고 속에 갇혀서 실질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던 과학은 이제 서서히 반항의 상상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물리과학이 차차 전문성을 보이게 되면서 철학은 나름의 영역과 방식을 모색하게 되었고 따라서 천지간의 모든 문제의 정답을 준비하고 있었던 신학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던 과거의 관행을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마치 구름판이 점프의 높이와 모습을 결정하는 것처럼 상상력의 힘은 상상하는 사람의 기량에 못지않게 상상의 발판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좀 끔찍한 비유이지만 미꾸라지들이 그토록 옹골차고 처절하게 튀어오르는 것은 소트의 바닥이 뜨거워오기 때문이다. 근세 초입의 상상력이 특별히 주목을 받는 이유도 그 상상이 박차고 올라야 했던 바닥과의 불화에서 읽을 수가 있다. 근세의 상상력도 그 상상력의 대극점에 있었던 종교적 금제의 틀과의 긴장 속에서 더 첨예해진 것이다. 원래 일탈과 변태조차 허용되는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상상력의 혁명이라는 현상 자체가 희귀하다. 혁명이 연계성 속에 있다고 했지만 혁명성은 보수성의 골이 깊은 구석에서 스스로의 싹을 키운다. 중세에서 본 근세는 불온한 상상력 바로 그것이었다. 서구가 신의 문화인 한 그 이름을 상상이라 하든 혹은 다른 무엇이라고 하든 불경보다 더 큰 혁명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히 보자면 근세의 상상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정밀한 관찰력의 눈부신 결과물들은 그리스의 전통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상극 관계인 듯이 보이는 기독교의 전통과도 무관하지 않다. 사상의 모태가 된 것은 그 사상이 새로운 시대 속을 변전해가면서 때로 잊혀지고 때로 극복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모태가 중요한 이유는 그 말의 뜻 그대로 상상의 자궁이 되었다는 발생학적 사실의 의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상사를 보면서 명념해야 할 것은 사상의 모태라는 것이 일회적인 하나의 사태나 사건이 아니라 유사한 사건들을 반복시키는 생성력을 지닌 원형이라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이 원형은 사상 혹은 사상사적 사건이나 사태를 주조하는 주형의 기능을 한다. 이 주형은 상상력과 사상의 길을 내고 또 이들을 이끌어가는 범주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글의 주된 개념인 이원성, 명사적 상상력 그리고 요소론적 세계관도 바로 상상력이 운용되고 사상이 형성되는 길인 셈이다. 예를 들어 서구의 과학적 상상력은 그리스의 비극 작가들에게서 그 원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즉 소포클레스와 유리피데스 등의 비극 작품 속에 드러나는 운명의 불가피성과 자기 완결성 그리고 신들조차도 그 운명의 질서 속에 두고자 했던 기능적 정합성은 결국 근세 자연과학의 법칙성과 질서 개념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이다. 프로이드도 다른 맥락에서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 가장 재주 있었던 고대인들에게 떠올랐던 생각은 모이라, 운명의 여신가 오히려 신들보다 상위의 질서이며 신들조차도 자신의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자연이 보다 자율적으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신들은 그 현장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과학혁명기의 전후 사상적인 배경이 말해주듯이 근대 과학의 발전은 통상 기독교 세계관과의 마찰과 불협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머튼 명제로 유명한 머튼이나 호이카스 등에서 밝혀진 것처럼 둘 사이의 관계는 건널 수 없는 심연만이 그 전부가 아니었다. 특히 종교개혁을 치른 개신교의 정신은 근세의 상상력이라는 폭넓은 공감대를 함께 호흡한 때문인지 그 심연을 가로지르는 탄탄한 다리를 여럿 찾아볼 수 있다. 좀 길지만 김영식의 설명은 인용할 만하다. 종교개혁과 과학혁명 사이의 유사점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종교개혁의 이 신자가 직접 신의 책인 성경을 읽어서 신과 접하자는 것이었듯이 과학혁명기의 새로운 과학은 신의 창조물인 자연세계를 직접 접해서 이를 연구하자는 것이었고 이런 뜻에서 자연세계를 자연의 책이라고까지 불렀던 것이다. 또 종교개혁이 신앙을 교회와 교황의 권위로부터 해방시키려 했던 것처럼 과학혁명기의 새로운 과학은 과학을 고대의 권위,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로부터 해방시켜 자연 자체에 대한 것으로 만들려고 추구했던 것이다. 특히 영국과 청교도들로 관심을 좁히면 이런 유사점과 연관들은 더욱 늘어난다. 청교주의는 당시 영국 사회의 상승하는 계층, 주로 상인, 기술자, 장인, 항해사 등에 널리 퍼져 있었는데
이 같은 계층에는 베이컨의 영향이 강했고 그에 따라 새로운 과학과 기술에 관심이 컸다. 또 청교도들이 득세했던 시기에 신이 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빛의 시대를 지상에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기독교도들은 신을 도와서 그와 같은 새 시대가 빨리 오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믿음과 관련해서 과학활동의 종사, 복음 전파, 교육 등이 큰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결국 청교주의와 새로운 과학 사이의, 그리고 넓게 보아서는 종교개혁과 과학혁명 사이, 이 같은 유사점과 연관들이 머튼 명제가 그것이 지닌 많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영향력 있는 주장이 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다. 머튼 명제보다 지역이나 시기상으로 더 광범위하게, 그리고 신학적 내용면으로 더 깊은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과 과학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견해가 호이카스에 의해 제시되었다. 호이카스는 그리스 이래의 과학혁명기까지의 자연관과 과학의 역사를 신의 전능성을 믿는 성서적 자연관과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합리주의적 자연관 사이의 경쟁 관계에서 해석하고 그 과정에서 과학혁명이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고대에 각각 따로 시작된 이 두 가지 견해는 중세를 통해서 다 존재했으며 중세 기독교의 압도적인 힘에도 불구하고 성서적 자연관이 합리주의적 자연관을 이겨내지는 못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타협 관계에서 평형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혁명은 이 같은 평형 상태를 깨고 성서적 자연관이 합리주의적 자연관을 대체해낸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 호이카스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 같은 대체의 과정을 호이카스는 자연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이성과 경험의 역할의 상호관계에서 살피고 있다. 어쨌든 근대의 자연과학 정신과 기독교는 묘한 이중적 관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17세기 이후 전통적 유일신론에서부터 이신론과 무신론으로 번져갔던 양상도 결국 이 같은 긴장과 절충의 산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세를 복권시킨다는 태제를 내걸고 이룩한 성과에 너무 발빠르게 환호해서는 곤란하다. 그 성과나 그 환호만으로 중세를 드리웠던 어둠이 거칠 리 없기 때문이다. 늦가기로 들어온 과학은 종교의 텃세에 때로 아첨하거나 편치 않은 절충을 모색하기도 했지만 둘 사이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정서를 뒤집을 아무런 결정적인 반증도 없다. 1543년을 과학사상 신기원을 이룩한 해로 만든 코페르니쿠스의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 베잘리우스의 인체의 구조, 브루노가 사상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화형대로 재로 소진시켜 버렸던 1660년에 전자기하의 아버지 길버트가 펴낸 자석에 대하여 케플러의 천체운동 법칙을 담은 1609년의 새로운 천문학, 그리고 근대학문의 방법론적 혁신을 시도한 베이컨의 신기관 등등 17세기를 분수령으로 하여 천체물리학을 선두로 한 자연과학의 발전과 변혁은 중세를 지배해왔던 종교적 도식을 요령껏, 그러나 집요하게 흔들기 시작했다. 새로운 과학과 낡은 종교 사이에 긴장과 절충과 은폐와 싸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했다. 박힌 돌 하나가 빠지는 것도 작용, 반작용의 과정이 있는 법인데 한 문화의 고리와 축이 변하는 현상이야 오죽하겠는가? 근대과학의 천재들이 소심한 게릴라전을 벌이고 시가전을 벌일 만큼 대담해지자 기득의 안온함을 지키려는 종교세계의 응전도 급박해졌다. 그러나 성사를 전담한다는 종교도 결국은 사람의 세속사와 얽혀 있으니 공룡 같은 중세의 종교일망정, 그 속에 허실과 영육의 교차가 없을 리 없다. 아니 어쩌면 경전지상주의를 신봉한다는 종교만큼 그 지상의 벽이 턱없이 쉽게 허물어지는 것도 없을런지 모른다. 파스칼이나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종교와 종교성은 인간다움의 핵을 이룰 만큼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그만큼 위험하다. 퇴박할 수 없는 점착력으로 끊임없이 실존을 죄어오다가도 어느덧 아침 안개처럼 흔적 없이 사라진다.
시며 환성과 열정의 구심력이 되었다가도 다음 순간 텅 빈 껍질이 되어 발길에 차이고 득도와 구원의 싹을 키우는 양수인 듯 하다가도 박해와 폭력을 부추기는 광신의 도가니로 돌변하는 종교인 것이다. 종교가 지닌 이 양면성은 근대 과학의 태동에도 양면적으로 작용했다. 근대 과학은 종교의 어두운 면과 그 잠재적 폭력성을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다른 쪽 면을 향해서 불안한 미소를 흘려야 했던 것이다. 사실 근대 과학의 기라성들, 코페르니쿠스, 베잘리우스, 케플러, 하비, 길버트, 갈릴레오, 데카르트, 보일, 라이프니츠, 후크, 귀리케, 파스칼, 그리고 뉴턴 등은 베이컨이나 데카르트의 경우처럼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새 시대를 개척한다고 하는 선구자적 자의식을 가졌든 아니든 상관없이 도대체 기존의 체계를 전복하려는 시도에 열광한 혁명가들은 아니었다. 비록 그들의 공헌 중 최소한 일부는 후세의 사가에 의해서 그 혁명성을 인정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 중의 누구도 자신의 머리로서 세상을 뒤집어 엎을 꿈을 꾼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생각 속에 담겨있는 혁명적 요인을 조목조목 끄집어내어 그 사상사적 파급 효과를 상론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들은 대체로 소심한 기독교인으로 머물러 있었을 뿐이다. 지동설의 주창자 갈릴레오의 순환을 전해 듣고서는 당시 교계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세계론의 출판을 보류시켰던 데카르트의 소심함과 온건함이 보여주듯이 이들은 우선 당시의 종교적 세계와 그 문화에 비교적 충실했던 천재들이었다. 화이트헤드가 천재의 시대라고 불렸던 17세기 천재들의 출현과 활동은 선각자적 자의식과 혁명적 상상력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혁명성의 실체는 연계사를 통해서 밝혀진다고 하듯이 그들의 혁명, 그것이 혁명이라면 또 개인의 자의식으로 소급될 것이 아니라 사상사의 연계성을 통해서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억해야 할 것은 특정 시점이 각별한 악센트를 받는 것이 때때로 후대의 사가들이 임의로 설정한 시대 구분에 의한 작위일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 기라성들 가운데 뉴턴의 역할이 당연히 돋보인다. 르네상스 과학의 과도적 성격을 탈피하고 17세기 이후 근대 과학은 착실한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이룩한 주요한 발전들, 가령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적 시각, 케플러의 삼법칙, 페르마와 데카르트의 해석기하학, 갈릴레오와 뉴턴의 역학, 라이프니츠와 뉴턴의 미적분학,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파스칼의 확률 이론 등등은 흔히 인용되는 포프의 식구처럼 뉴턴을 통해서 대통합을 이루면서 이후의 과학적 세계관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짓게 된다. 자연과 자연의 법칙은 어둠 속에 누워 있었다. 신께서 뉴턴이 있어라고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밝아졌다. 뉴턴을 통해서 찬란하게 드러낸 장밋빛 약속의 핵은 수학적 방식의 효율성이었다. 그 방식으로 설계된 청사진에 따르면 우주는 그 운행의 역학이 정밀하게 설명되고 예측될 수 있는 정교한 기계였다. 뉴턴 이래 호킹에 이르기까지 과학적 이론의 요체로서 이해되어 온 세 가지 조건, 설명 가능성, 단순성 혹은 요소환원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도 결국 이 같은 기계론적 우주라는 형이상학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이 원칙적으로 설명 가능한 무엇이라는 통찰은 원래 그리스에서 발생한 것이었으며 주지하듯이 이는 기원전 6세기경 신화적 사유를 탈피하고 지식에 경탄했던 최초의 철학자, 과학자들의 탐색을 선도했던 이념이었다. 혼미하고 신비한 대상이기만 했던 자연이 인간의 이성에 의해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다는 발견, 그리고 이로써 신화적 자의가 합리적 법칙으로 옮겨지며 카오스가 코스모스의 정연한 체계로 드러나는 발견은 실로 이들을 열광케 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열광은 뉴턴을 통해서
그 찬란한 완성을 본 셈이었다. 서구 사상사의 거시적 맥락에서 본다면 유리피데스의 말처럼 불멸의 자연 속에 있는 영원한 질서를 찾는 시인이나 우주 전체를 기술하는 하나의 이론을 마련하려는 과학자는 결국 동일한 정신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과학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불멸의 자연이 가진 영원한 질서에 관해 명상하는 사람,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방법과 그 방향은 어떠한가를 관조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브로노프스키의 지적처럼 같은 정신문화권을 공유하고 있다면 시작의 경우에 통용되는 상상력이 다른 모든 창조적인 장업에서도 공히 사용된다고 하겠다. 말하자면 위 인용문에 나오는 유리피데스의 축복은 곧 뉴턴의 발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신의 무소부재한 섭리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목적론적 우주관이 기계론으로 바뀌면서 수학이라는 열쇠 앞에서는 숨김없이 그 자물쇠를 열 수밖에 없는 세계의 개념은 이성에 대한 낙관적인 신뢰의 폭을 넓혀주었고 또 중세를 지배해왔던 신관에 조심스럽게 메스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진스의 표현처럼 수학에 도취한 기하학자로서의 신이 만든 세계로서는 당연한 결말이었다. 동양과는 달리 수학적이며 문법적 사고방식이 발달한 서양은 그 근본에서 기하학주의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기하학주의만으로는 서양 사상사는커녕 근대과학의 논리조차도 적실하게 설명하지 못할 구석이 적지 않다. 이미 논급했듯이 경험주의나 신학적 주의주의 등은 중세에 대한 재해석의 기운과 맞물리면서 서양 근대과학사를 해석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서양 사상의 주조를 읽어주는 개념들, 즉 본질주의, 실체주의, 이성중심주의, 그리고 논리주의 등이 나타내는 향배는 결국 기하학적 합리주의 쪽이 된다고 여겨진다. 기하학주의나 이후의 수학주의는 단순히 방법론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주의 근본 구조와 성격을 말해주는 형이상학이기도 했다. 심지어 갈릴레오에 이르러서도 이 형이상학적 수학주의는 다소 신비한 형태를 띤 채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대과학이 혁명으로 불리게 되는 배경에는 기하학주의가 수학주의로 바뀌고 또 이 수학주의로부터 형이상학적인 흔적이 소실되면서 수학이 보편 방법으로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 자리하고 있다. 갈릴레오나 파스칼, 그리고 아인슈타인이나 호킹이 보이고 있는 기하학과 수학에 대한 경외심은 하나의 사실을 넘어서는 상징이다. 과학혁명을 가능하게 만든 실질적인 테크닉의 구실을 했고 여타의 학문들로 하여금 그 정신적 하수인을 자처하도록 했던 수학의 위력은 20세기의 동양인들로서는 선뜻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수학이란 하나의 분과 학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주라는 거대한 건물 속의 모든 방문을 다 열 수 있는 마스터키의 역할이었다. 근대 서구의 과학적 세계관은 중세의 종교 신학적 구도와의 마찰과 긴장 속에서 연마되고 형성된 것으로서 특히 그리스 과학 정신의 부활에 힘입었던 바가 다대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넓게 본다면 근대의 과학 정신은 그리스와 기독교의 상부관계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인용한 호이카스나 머트는 물론이고 과학사가 쿤이나 철학사가 코플스톤도 이 상보성을 지적하고 있다. 17세기 초엽의 과학적 혁신들이 즉각 반종교적인 것으로 두드러지게 질시받지 않고 어느 정도의 절충에 성공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물체의 본질을 연장으로 이해하고 이를 사유를 본질로 하는 의식과 분리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철학적 이원론을 완성한 데카르트의 소위 신철학도 중세와의 완전한 결별을 고하는 선언서는 아니다. 이 사실은 그가 자신의 철학에 대한 주된 반정립으로 간주했던 대상이 중세의 스콜라주의라기보다는 몽테뉴류의 회의주의였다는 점에서도 부분적으로 입증된다. 새로운 과학의 출현과 종교적 도그마 사이에서
그 절충에 부심했던 소심한 데카르트는 이중진리설을 제시한 베이컨과 함께 중세와 근세를 잇는 연결고리의 영육과 명암을 집약적으로 대변한다. 다양한 과학의 성취로 말미암은 기계론적 세계관이 중세의 종교적 목적론적 체계와 빚는 갈등의 한 줄기는 소위 이신론으로 대변된다. 이 신과는 종교의 전통적 권위와 과학의 새로운 충격 사이의 마찰을 중재하려는 예컨대 데카르트류의 시대적 절충의식으로 말미암은 요청이었다. 그러므로 이신론이란 본질적으로 특이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조만간 특히 프랑스의 계몽주의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게 될 유물론이나 무신론의 기운을 감안하더라도 이 이신론의 중간자적이며 과도기적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신의 존재와 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의 간섭이 없이 마치 태엽 감긴 시계처럼 정해진 법칙에 의해서 인과율적으로 돌아가는 기계 같은 세계상이 바로 근세 초입의 계몽된 지식인들이 고안해낸 타협 아니었던 것이다. 넓은 의미의 문화사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신론은 사상사의 축이 히브리 정신에서 그리스 정신으로 얼마간 기운 사실을 뜻한다. 기독교와 새로운 과학 둘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애매한 수사와 형이상학을 구사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인간주의 문화와 과학의 이상에 전적으로 충실하려는 태도는 실중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꽁트에 이르러서야 분명해진다.